아무나 지을 수 없고 아무나 도전할 수 없는 건물이 있습니다. 자칫 설계라도 잘못했다가는 인류에게 씻을 수 없는 대재앙 수준의 피해를 입히게 되죠. 그런데 유럽의 보석 상자라고 불리는 루마니아가 이 위험한 건물을 한국에게 독점시켰는데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로마인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과 토지라는 의미를 지닌 루마니아는 동유럽과 남유럽 사이에 절묘하게 걸쳐 형성된 국가입니다. 유럽에서 12번째로 거대한 영토를 가진 루마니아는 드라큘라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흔히 흡혈귀라 부르는 드라큘라는 실존하지는 않지만 소설 드라큘라의 작가 브람 스토커가 소설에 등장시키면서 유명해졌습니다. 예전 루마니아 농부들이 귀신을 부르던 드라큘에서 따와 소설 속 주인공으로 등장시켰는데요. 드라큘라의 고향답게 루마니아는 마녀가 직업으로 인정받는 독특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현재 EU 회원국인 루마니아는 원래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노선을 걸었으나 1989년에 붕괴됐습니다. 이후 빠르게 국가 발전을 꾀했으나 기술력이 부족한 관계로 빠른 발전을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특히 산업화의 핵심이라 불리는 전력을 자체 생산할 기반을 갖추지 못해 상당히 많은 전력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해야 했죠. 원래 루마니아는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러시아에 의존했었습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천연가스를 생산 공급하는 러시아가 2007년 루마니아의 EU 가입 이후부터 일방적으로 루마니아를 괴롭히기 시작했죠. 2006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일방적인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해버리자 루마니아는 그야말로 혼돈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2배 이상의 비싼 값을 주고도 살 수 없게 됐고 사르레는 한파까지 덮치면서 나라 곳곳에서 러시아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결국 2016년 러시아의 보복을 감수하더라도 러시아산 가스 수입을 중단하자는 여론이 형성되었고 결국 러시아에게 일방적으로 가스 수입을 중단하고 에너지 정책의 다변화를 선언했습니다. 여기에 EU 회원국으로서 EU가 추진 중인 탄소 감축 정책에 부합하고 외국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20% 이하로 낮추기 위해 에너지 생산량 증가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는데 그중 핵심이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현재 루마니아에는 체르나보다 원자력 발전소 1호기와 2호기가 상업 가동 중입니다. 1996년과 2007년에 상업 가동을 시작한 이래 루마니아 전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원래 루마니아에서는 1970년대부터 총 5개의 원전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1980년에 1호기, 1982년에 2호기부터 5호기까지 건설에 착수했습니다만 1991년 재원 조달의 문제로 인해 모든 원전 건설이 중단됐습니다. 그러다 2000년 2호기 건설을 재개하고는 2007년에 준공했죠. 하지만 5호기는 건설 포기가 확정됐고 3, 4호기는 전체 공정률 15% 상태로 중단된 상태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다 도쿄올림픽이 한창이던 지난 8월 4일 루마니아로부터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수력원자원이 루마니아로부터 700만 유로, 한국돈 100억 원 규모의 체르나보다 원전 기동용 변압기 공급을 위한 국제 경쟁 입찰에서 최종 공급사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이었죠.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루마니아가 국가의 미래를 건 원전 사업을 죄다 한국에 몰아주고 있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부터 루마니아는 논해 핵계측 기자재 공급 사업과 방사능 폐기물 저장고 타당성 평가 용역 사업, 올해에는 무정전 전원 개통 전압 안정기 공급 사업까지 원전과 관련된 굵직한 공급 사업을 죄다 한국에 몰아줬기 때문이죠. 한수원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원전의 대형 기자재를 해외로 수출하는 첫 사례로서 한수원이 사업 관리 및 품질 관리를 담당하고 기자재 설계 및 제작은 국내 굴지의 원전 기업인 일진전기가 맡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원자력 발전의 전력 시스템에 사용되는 주요 설비인 기동용 변압기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속품 등을 주기적으로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최초 공급사가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차후에도 지속적인 기자재 공급을 통한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근본 수주로 유럽 가동원전 운영 정비 사업의 주요 공급사로 자리매김하게 됐으며 루마니아가 계획 중인 신규 원전 사업 등 후속 대형 사업의 수주 기반을 확보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는데요. 현재 한국은 현 정부 차원에서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새로운 원전을 건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원전 사업으로 사업을 이어오던 한수원은 새로운 먹거리 발굴이 필요했고 해외 건설로 눈을 돌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자력 발전소는 상당히 위험한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아마 누군가에게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고 2개를 꼽으라면 아마 많은 분들이 1986년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2011년 일본에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꼽지 않을까 하는데요.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셀 수 없이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음에도 이 사고 두 개를 꼽는 이유는 아무래도 그 후유증 때문일 것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원자력 시설에서 발생한 사건의 규모를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원자력 사고에 국제원자력 사건 등급을 부여합니다. 기기 고장과 같은 단순한 사고는 1등급으로 한 국가 이외의 광범위한 지역으로 방사능 피해를 주는 대량의 방사능 유출 사고는 7등급을 부여하죠.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가장 높은 7등급이 부여되었습니다. 그만큼 그 방사능 피해가 막대하다는 반증인데요. IAEA에 따르면 체르노빌 사고 당시 방출된 방사능 양은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약 400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 규모는 사고 2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명확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피폭 효과가 수십 년에 걸쳐서 진행되기 때문인데요. 2006년 유엔 체르노빌 포럼이 사고 20주년을 맞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사고로 인한 직접 사망자는 4,000명이며 그중 50명이 사고 한 달 내 급성 방사선 증후군으로 숨졌다고 하죠. 지상 1km 높이까지 치솟은 낙진이 벨라루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일대에 떨어졌고 원전에서 3km 떨어진 도시 프리피아티는 모든 주민 5만 명을 강제로 피난시켜 지금까지도 유령 도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은 지진으로 발생한 거대 쓰나미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를 폭발시켰습니다. 역사상 최악으로 불리는 방사능 유출을 동반했죠. 원전 폭발로 흘러내린 방사능이 그대로 바다로 유입됐고 주변 수백 킬로미터 해역은 죽음의 바다가 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발전소 폭발로 핵연료가 통제 불능의 상태로 노출됐다는 점입니다. 원전의 핵심은 핵연료를 수조에 가둔 후 여기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 수증기를 만들어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합니다. 하지만 이 핵연료는 어마어마한 양의 열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항상 물에 잠겨 있어야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은 그대로 노출된 상태입니다. 일본 정부는 자칫 핵연료 온도가 치솟아 또 다른 방사능 물질을 유출시킬까 염려되어 현재까지도 엄청난 양의 물을 쏟아부어 냉각시키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쏟아부은 지하수는 방사능 오염수로 쌓여있는 상황이고 일본의 비용 절감 차원에서 이를 해양으로 방출하려는 결정을 내려 전 세계적인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죠. 세계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는 1942년 11월 이탈리아 출신의 물리학자 엔리코 페르미가 만들었습니다. 시카고 대학교 지하에 만든 이 원자로의 목적은 플루토늄 생산이 유일한 목적이었죠. 그리고 이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이 시작한 원자폭탄 제조 계획, 일명 맨해튼 프로젝트의 일부였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최고 책임자는 원자폭탄의 아버지라 불리는 오펜하이머로 페르미가 만든 원전에서 생산된 플루토늄으로 원자폭탄을 만든 후 1945년 8월 9일에 나가사키에 투하시켰습니다. 원자폭탄의 원리는 우라늄의 중성자를 충돌시켜 핵 분열 반응을 유도합니다. 일정한 조건에서 연쇄적인 핵 분열 반응을 일으키면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발생하죠. 1g의 우라늄이 완전 핵분열했을 때 나오는 에너지는 석유 1439리터 또는 석탄 9톤을 태울 때 나오는 에너지와 동일합니다. 괜히 최고의 전력발전소라 불리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페르미로부터 시작된 원자폭탄은 원자력 발전소로 이어졌고 1973년 1차 오일 쇼크는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원자력 발전으로 뛰어드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프랑스, 미국, 일본, 한국 등이 앞장서 원자력 에너지 비중을 높이면서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선사시대 인류에게 불은 위협인 동시에 도구였습니다. 현재 원자력 발전소는 선사시대에 불과같습니다.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도구가 될 수도 위협이 될 수도 있죠. 이를 군사 목적으로 만들면 원자폭탄이 되고 연쇄 반응 속도를 조절해 에너지원으로 쓰면 원자력 발전이 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특히 이 원전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월 아랍에미레이트로부터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이 수출한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 1호기가 출력 상승 시험에서 100%에 도달했다는 소식이었죠. 이는 국내 업체가 국내 기술로 건설한 원전 1호기 건설 사업이 최종적으로 성공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바라카 원전은 한국 원자력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다는 바로미터와 같습니다. 1980년 단독으로 아랍에미레이트와 수교를 체결한 후 많은 교류가 있진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2009년에 아랍에미레이트가 21조 원 규모의 바라카 원전 건설을 한국에게 전부 맡기면서 급속도로 가까워지기 시작했죠. 수도 아부다비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원자력 발전소를 계획한 아랍에미레이트는 국제 입찰을 통해 시공사를 선정했습니다. 이 국제 입찰에는 가장 원전 선진국으로 불리는 미국, 프랑스, 일본 등이 전부 참여했으나 한국은 한국전력이 컨소시움을 구성해 입찰했고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한국전력은 원전 설계 및 유지 보수를, 두산중공업은 원자로 및 증기발생기를,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은 플랜트 건설을 맡기로 했습니다. 그야말로 어벤져스로 구성해 2010년 첫 삽일에 11년 만에 상업운전을 개시했죠.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수주한 바라카 원전은 국내 신고리 3, 4호기에 적용한 1400메가와트급 대형 원전과 같은 모델입니다. 신고리 3, 4호기는 한수원이 5년 전 상업 운영을 시작한 이래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 노하우를 아랍에미레이트에게 전수하게 되는데요. 현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출범과 동시에 신규 원전 건설 완전 백지화를 선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한울 3, 4호기 등 신규 원전 건설이 중단된 상태죠. 대신 2030년까지 태양광 및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전체 발전 비율의 2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죠. 그러나 원전 사업은 1기 사업비만 수조 원에 이르는 대표적인 고부가 가치 산업입니다. 해외 원전 시장에 진출할 수만 있으며 국내 기업에게는 또 다른 먹거리 사업이 됩니다. 마침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주춤하던 원전 투자도 다시 되살아나고 있는데요. 현재 해외 원전 시장은 러시아와 중국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한국은 전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수원은 지난해 한전, 두산중공업, 대우건설 등과 함께 원전 입찰 전담 조직 팀 코리아를 만들고 수주전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8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한수원은 체코 원전 사업 계획이 공표된 직후부터 꾸준히 사업 수주를 위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체코 아이스하키 팀을 후원하고 봉사활동을 하는 등 저변부터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이런 활동 덕분에 원래 수주 가능성이 높지 않았던 한국은 갑자기 가장 경쟁력 있는 입찰사가 되었죠. 원래 동유럽은 대규모 차관을 지원하는 러시아에게 원전 건설을 맡겼으나 지난 4월 체코 정부가 안보를 이유로 러시아와 중국을 신규 원전 사업 잠재 공급국에서 배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여기에 최근 러시아가 체코 전력공사 직원에게 입찰 핵심 정보를 불법 입수한 사실이 발각되면서 반러 정서가 커진 것도 결정타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는 한국 그리고 전통적인 원전 선진국인 미국, 프랑스입니다.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다가 탈락한 러시아를 제외하고도 한국 원전 기술력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바라카 원전 덕분에 가장 최신의 해외 원전 건설 경험이 있다는 것이 장점이죠. 반면 한국과 경쟁 상대인 미국과 프랑스는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진 상황입니다. 실제 프랑스 아레바가 2005년도에 수주한 핀란드 원전은 원래 계획보다 10년이나 지연시켰고 미국 역시도 자국 내 건설하기로 한 원전 건설을 5년이나 지연시켰죠. 발주사 입장에서는 준공에 맞춰 사업 계획을 짜놓지만 완공 시기가 늦어지면 모든 계획이 틀어져 버리기 때문에 완공이 늦어지면 상당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실질적으로 미국과 프랑스 업체는 원전 건설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기술력이 있는 한국 기업이 더 유리한 상황이라는 것이 업계의 평가입니다. 여기에 한국 원전의 저렴한 가격도 상당한 장점입니다. 체코 공영방송은 한국은 킬로와트당 건설 비용은 3,717달러로 프랑스의 절반 수준이고 미국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탈원전 시대를 벗어나 원전 르네상스 시대로 접어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첨단 원전 개발에 1조 6,200억 원을, 영국은 1조 5천억 원을, 프랑스는 6,600억 원이라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국은 탈원전 시대를 선언한 이상 국내 건설은 꿈도 꿀 수 없게 되자 해외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독자 개발한 원전 설계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NRC로부터 설계 인증을 취득했죠. 이는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개발한 원전 중 세계 최초의 기록입니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빌 게이츠는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도 하나의 도구로 봐야 한다며 원자력 발전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한국은 끊임없이 능력을 키우면서 현재 발전소 운영 능력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용률 면에서 전 세계 평균 74.9%를 훨씬 뛰어넘는 93.3%를 기록하는 등 세계 최고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죠. 이렇게 한국의 또 다른 시장을 개척해 계속적인 선전을 기대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